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 인간은 운명에 몸을 맡겨갈 수는 있지만 이에 항거할 수는 없다. 또한 인간은 운명이라는 실을 짤 수는 있지만 이것을 찢어 끊을 수는 없다. 자기 앞에 놓인 운명과 행운을 믿었던 마키아벨리. 그만큼 그는 운명의 속성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을 난폭하게 쥐면 쥘수록 자신이 만든 흐름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마키아벨리, 그가 스스로 사로잡은 운명의 이야기를 들으러 떠나보겠습니다. 근대 정치학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사상가가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죠. 그는 마키아벨리즘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또 수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마키아벨리즘 혹은 군주론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오늘은 거대한 두 단어와 오해 속에 파묻힌 인물 마키아벨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마키아벨리와의 만남을 안내해 주실 김경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에 대한 프로필을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마키아벨리의 정치적 역량 개념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셨고요. 현재 성신여대 교육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서양 정치사상, 정치이론, 국가론 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역설로는 비롤리의 공화주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전문가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네.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가 어떤 거였을까요, 교수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유학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근데 독일이란 나라 가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접하지 못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공화주의라고 하는 거죠. 특히 최근 또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때문에 굉장히 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관련돼서 그것과 또 관련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모르는 데는 좀 더 그 관심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네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그 근대 정치 사상의 시조라고 하는 어떤 큰 산이었죠. 그래서 큰 산이니까 한번 좀 넘어보고 싶은 어떤 그 도전 의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무작정 덤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키아벨리 제1부 거장의 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 키워드로 정리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메디치 가와의 시소 게임. 메디치는 또다시 등장하는군요. 네, 유럽의 이 중세의 역사에서 메디치를 빼면 역사 교과서의 한 절반은 날아갈 것 같아요. 네. 메디치가와의 시소 게임, 어떤 의미입니까? 대부분의 당시 어떤 사상가 예술가들은 메디치가의 어떤 전폭적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서 이제 르네상스화 돼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시소 게임이라고 한다면 뭐 밀고 당기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 마키아벨리가 1469년에서 1527년까지 살다 갔으니까요.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메디치가가 성장하면서 공화국을 메디치가의 군주국으로 바꿔가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그것도 운명이겠죠. 메디치가와 공존하면서 혹은 메디치가에게 동조를 하면서 군주국의 어떤 신하로 살았던 게 아니라 메디치가가 쫓겨나고 나서 회복된 공화국의 그 제2 서기관으로서,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공화국의 서기관으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메디치가가 다시 복귀했을 때 그 공화국이 무너지고 메디치가가 복귀했었을 때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 메디치가의 그 음모 사건에 휘말려서 고문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게 되죠. 아.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의 그 조그만 빌라 농장에서 칩거를 하면서 쓴 책이 군주론입니다. 그러니까 군주론에서 그 오해가 그래서 많은 게 헌사를 메디치가에게 했고 메디치가에게 잘 보이려고 군주론을 썼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죠. 이게 기회주의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정작 메디치가에서 쓰임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527년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죽는 해인데 그때가 어떤 해냐면은 또 메디치가가 또 쫓겨나는 해입니다. 그 공화국이 다시 부활을 했죠. 그때 마키아벨리가 했던 게 부활한 공화국의 공무원이 되려고 다시 입후보를 하는데 그때 떨어집니다. 왜냐? 공화국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저 친구 메디치가가 들어왔었을 때 그렇게 자기 써달라고 운동하고 글까지 써바쳤던 사람이 공화국이 된 부활하니까 다시 공무원이 되려고 하네.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그 정체성 없는 박쥐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에 죽는데요. 그 혹자들은 뭐 부활한 다시 복귀된 공화국에 그 입후보했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크게 실망을 해서 낙담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 마키아벨리를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키아벨리즘 그래서 뭐 겉모술수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냉혈한 인간 혹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국의 공무원을 근무했다가 메디치가가 들어오니까 거기에서도 또 일하고 싶어하는 어떤 말씀하신 먹지 같은 아니면 그런 귀주의자적인 인간 그렇게 보는데요. 물론 뭐 마키아벨리를 다시 불러내서 너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지 못하는 이상은 우리가 그의 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당시 상황이나. 그런데 몇몇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그거보다는 위기에 처한 나라의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복무하고자 했던 어떤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국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냐. 정권이 뭐가 됐건 간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었을 때 그 나라의 존속과 그걸 위해서 그 복무해야 된다. 그런 좀 더 큰 의미로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바에 따르면 마키아벨리 같은 인물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뭐 모택동인 이야기처럼 뭐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 그러니까 흑면허 백면허처럼 내가 국가가 중심에 있을 때는 공화국의 그 관리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메디치가가 그 권력을 장악했을 때는 그 밑에 가서 또다시 그 대민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입안하고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메디치가 하면 어떻고 공화국이면 어떠냐. 이렇게 이제 스스로는 그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규정했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현대 정치로서 돌아와서 좀 은유적으로 이야기한다라면 보수 정권인데 진보학자가 그 밑에서 장관을 하다가 다시 진보 정권이 되니 그 사람이 다시 그 또 다른 부서의 어떤 장관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대중들의 판단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이 키워드 첫 번째 메디치가와의 시속 게임이라는 이 단락에서는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의 흥망성쇠와 이 마키아벨리의 어떤 흥망성쇠가 아주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그 당시 어떤 이 피렌체라는 그 공간 속에서 그가 어떻게 말하자면 살아갔고 또 어떻게 몰락해 갔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당시 어떤 이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정세가 그 복잡하고 급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유럽사에서 이탈리아 전쟁이라고 하는 알프스 이북의 강대국들이 이탈리아 반도,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그 당시는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강대국들이 이탈리아 반도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정권의 변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싸우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기의 항상화라 그럴까요? 계속된 위기였기 때문에요. 이 상황 속에서 마키아벨리 같은 정치가 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정치 이론을 편 사람으로서는 어떤 평화식이나 이런 시기에 말할 수 있던 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마키아벨리와 메디치 가문 그리고 이 피렌체라는 도시의 그 세 가지 요소가 바로 군주론을 잉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봅니다. 마키아벨리, 피사를 기울이다. 피사는 원래 기울어진 거 아닙니까? 사탑이 기울어져 있죠. 아, 그렇군요. 피사는 용서하십시오. 대지 위에 그냥 용서하십시오. 피사 그럼 사탑을 고유 명사화하는 바람에 예. 피사를 기울이다.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입니까? 마키아벨리가 공무를 봤던 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봐서 하나는 외교고 하나는 군사 업무인데요. 네. 마키아벨리의 책을 읽어보면 군사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상황이었죠. 전시 상황이었기 항상적인 때문에. 전시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도 뭐 북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데요. 군사력만큼 나라의 힘을 아주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군사 업무를 했는데 당시 군대가 이탈리아에서 주로 피렌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주로 썼던 군대가 용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피사와 관련됐었을 때 쓰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바로 용병입니다. 군대 문제인데 군사력의 핵심으로서 용병인데 용병은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돈 받고 싸우는 분들 아닙니까? 맞죠. 예, 예. 오래 싸움할수록 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안 싸우겠네요. 그렇죠. 받은 것보다 덜 싸우죠. 그러니까 인지상정이죠. 네. 예. 또 돈 받고 싸우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주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예. 죽으면은 더 이상 자기가 돈 받은 게 의미가 없으니까. 없는데.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당시 피사는 지금 입지적으로 보면은 서울과 인천 관계라 피렌체가 상업 도시로서 그 부흥을 하고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피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피사가 독립을 합니다. 그 프랑스 왕이 넘어왔을 때,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1494년에 이탈리아를 침략했었을 때 피사가 그 혼란의 틈을 타고 독립을 하는데요. 피렌체 당시 사람들에게는 피사의 수복이라고 하는 게 거의 어떤 염원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군대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용병을 쓰다 보니까 몇 가지 말씀하신 그게 아주 핵심적인데 일단 죽으면 안 되니까 대충 싸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해질 때 들어오고요. 네. 눈 내리면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돈은 받았으니까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일당제로 들어오면 오래 있을수록 돈 많이 받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래서 그 어떤 유명한 군사학자들 얘기로는 용병을 쓰면은 용병은 전쟁을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직업이신 분. 그게 직업이니까요. 네네. 근데 고용국은 그게 아니라 돈이 나가니까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전쟁의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빨리 끝내서 상대국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용병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장을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당시 또 가장 또 그게 했던 게 뭐냐면은 이 거의 대충 나가서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래도 좀 우세해가지고 그냥 싸우다가 그 성문 앞에 다가가가지고 사보타지를 합니다. 파업을 해요. 태업을. 네. 그렇죠. 네. 돈 더 내면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입장에 보면 황당한 거죠.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죠. 자국군이 없으니까. 자국군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저서를 읽어보면은 용병에 대한 욕을 그렇게 합니다. 용병 욕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용병을 씀으로써 정국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재정에서 용병에게 돈을 그렇죠. 지불해야 되니까 네. 세금을 그렇죠. 계속해서 돈이 그 낭비가 되면은 재정이 어려워지고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당시의 귀족층, 돈이 많은 사람들층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만해가지고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병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 피사 그 핵심을 봤던 게 뭐냐면 바로 군대와 국가의 문제를 봤던 거죠. 예. 그래서 용병을 자국군으로 바꿔야 된다. 돈 받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자신의 조국, 자신의 삶의 터전, 나의 가족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몸바쳐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공하나요? 마키아벨리의 어떤 주장이? 합니다. 아니 1506년에 이 사람이 그 군대를 맡는 그 공직을 맡아가지고 민병 그러니까 자기 군대를 하려고 자국군을 막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피사를 1509년에 그 수복을 해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자기 조국 피렌체에 돌아오죠. 그때가 그 삶의 클라이막스죠. 네. 개선장군이군요. 그렇죠. 예. 피사를 다시 수복한 전쟁 영웅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돌아오는군요. 예. 사실 그 고대사를 그 들여다보게 되면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가 당시에 그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해서 전 그리스를 다 통일하고 세계 정복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 직업 군인제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당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던 군인들은 다 농부고 어부고 이렇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급하게 이제 징집돼서 왔는데 이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는 24시간 전투 훈련만을 하는 그런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투력에 있어서 뭐 비교할 수가 없었다. 결국 이 마키아벨리가 주장했던 것도 조금 다른 면이긴 합니다만 용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군인으로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재빠르게 캐치했고 그것을 자국군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바꿨기 때문에 네. 자신의 어떤 인생의 최고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이제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네.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는군요. 이건 사실은 또 당시에 피렌체 정치의 내재에 있는 어떤 계급투쟁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계급투쟁. 예, 이 마키아벨리의 저서를 보면 전쟁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용병을 쓰게 되느냐? 도시의 나라의 지배층인 귀족들이 무기를 인민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 혁명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무기를 주면은 들어오는 적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무기를 안 주는 겁니다. 그 옛날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처럼 전쟁을 해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쟁터로 가다가 말고 그렇죠. 예. 왜 우리가 이런 귀족들을 위한 전쟁에서 죽어야 되느냐. 예. 차라리 돌아가서 귀족들을 갈아엎자. 뭐 이런 위험들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피렌체 정치의 내재에 있는 어떤 귀족과 인민들 간의 어떤 화해하지 못하는 대립 관계 거기서 그게 나왔다는 것이고 마키아벨리의 입장은 그럼 용병을 사용하는 거는 귀족들의 편에 서는 거고 인민의 편에 서서 인민들에게 무기를 주자. 그것이 더 강한 나라를 만드는 첩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귀족에 의한 착취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으로서 자국군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군요.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보면 마키아벨리의 어떤 선택이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규결이 되네요. 네.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런 겁니다. 마키아벨리, 여신을 끌어안다. 여신을 끌어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이 여신은 네. 포르투나를 형상화한 겁니다. 포르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은유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 여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라 포르투나. 그러니까 그 fortune의 어원이 그렇죠. 되니까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통 설명하기가 어렵거나 그럴 때 은유나 비유나 상징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행운, 불운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떤 여신으로 상징화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뭐 어떤 뭐 인권이나 여권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일반적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건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마키아벨리도 그 삶을 돌아봤었을 때 굉장히 좀 불운했던 사람이죠. 28살의 나이에 공화국의 어떤 공무원이 돼서 그다음에 자기를 믿어주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다가 메디치가가 들어왔는 다시 수복되고 나서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쫓겨나고 더군다나 그 어떤 자기가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음모 사건에도 가담됐다고 해서 메디치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고문도 받고 쫓겨나고. 그래서 자기 그 군주론이나 다른 저서에서도 썼다시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조국의 위태로울 때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나라를 좀 잘 되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었을 때 그 어떤 참담함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불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그 자기의 불운함, 어떤 개인적인 불운함을 어떤 저술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극복하려고 하는 그거죠.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 얘기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신은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여신이 아니라 그 포르투나라고 하는 운은 우리가 어차피 인간의 영역은 일단 넘어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 운명의 영역은 운명의 영역대로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내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이 할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회가 왔었을 때 대비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거죠. 메디치가가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 간에 저수를 해가지고 바치고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농고라고 하는 거는 젊은 귀족들이 모이는 어떤 독해 모임에 나가가지고 끊임없이 그 젊은 귀족 자제들과 소통하고 책 읽고 관계를 독해하고. 맺으면서.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운의 여신은 젊은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를 힘껏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언제 내게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니 그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늘 공부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준비가 그것을 얻게 만든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문학적인 당시의 어떤 문학적인 그 어휘들을 등장시켜서 썼던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자포자기하지 말고 과감하게 삶에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모르고 결과는 당신이 의도했건 의도했던 대로 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될 거가 안 될 거라는 거 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시라고 하는 말과 그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마키아벨리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그 뭐 비슷하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국 시대의 공자 같은 인물도 사실은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쓰임새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론을 만들고 하면서 그 당시 어떤 지배계층에다 끊임없이 어필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야심이라기보다는 혼란스러운 이제 시대를 진정시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과 함께 또 자신의 쓰임새가 있는 곳을 끊임없이 이제 찾아서 떠돌게 되는 그런 유랑 아닌 유랑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들의 어떤 행보라는 것이 동서양으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흡사한 모양이었다라고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혼란기에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보통 어떻게 보면은 요즘도 많이 혼란스럽죠.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랬었을 때 미리 나는 안 될 거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까 어필이라고 말씀드렸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 이렇게 어필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필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매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렇지만 매력을 개발하고 그만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상에 끊임없이 이렇게 내놓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성공이나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건데 실패가 온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단지 때가 안 왔을 뿐이지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다 보면은 결국 때가 오면은 성공이라는 것으로 보답이 온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의 철학적인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하자면 이제 공무원이었다가 또는 메디치 가문의 또 관직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을 때 기회주의자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그가 그 메디치가의 자신을 어필했던 것이 사실은 무슨 뭐 뇌물을 쓰거나 혹은 다른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우회하는 방법으로 그 구애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정치적 그 신념을 담은 그 지피를 가지고 자신의 이제 생각을 팔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오해들은 사실은 조금 악의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아주 핵심을 짚으신 것 같아요. 그 뇌물을 바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어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현대 정치에 와서도 한번 우리가 그 생각해 보면 어떤 기회주의자로서 출세의 그 목적이 있었더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인들을 찾아다니고 그 뒤로 어떤 뇌물을 주고 혹은 뭐 그 앞에서 어떤 아부를 하며 자리를 얻으려고 했겠습니다만 이 마키아벨리의 어떤 행보를 보게 되면 그 자신의 사상을 끊임없이 어필함으로써 그 지배계급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자신의 생각을 현실 정치에 투영시키려고 했던 노력이었으니까 그것을 기회주의적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겠네요. 그렇죠. 기회주의였으면 아마 당시에 쓰였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사상과 어떤 그 공부와 그다음에 경험과 이런 것들을 집대성한 저술 활동을 통해 가지고 기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록 당시에는 그 사람의 의도대로 되진 않았지만 6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읽으려고 하는 고전으로 남았던 건 아마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마키아벨리 오늘 제 1부 거장의 방으로 들어가서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빨리 2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김경희 교수님께서 지금 군주론을 설명하고 싶으셔서 지금 못 견뎌 하고 계십니다. 거장의 방에 대한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요. 2부에서 이제 거장이 남겨놓은 작품과 그의 책을 통해 그의 사상과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